지금 경상국립대학교 역사교육과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중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선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쭉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단 뭐 논문 제목도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좀 낯선 용어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강연 제목도 이렇게 보시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아이싱 구른에서 나이칭 구른으로라는 게 어떤 얘기인가? 사실 굉장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하고 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제가 뭐 연구 교수를 하고 이랬던 시절에 어떤 교수님이 이선혜 선생님은 이제 논문 주제가 연구 주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청대 만주 몽골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와 오랑캐 중에 오랑캐네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한국사를 하시는 교수님인데 더더군다나 조선시대사를 연구를 하시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연구하는 시대에 딱 그 조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완전 오랑캐 중에 오랑캐죠. 그래서 뭐 여진족도 기가 막힌데 몽골하고의 관계라고 하니 오랑캐 중에 오랑캐라는 소리를 이제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죠.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몽골도 그렇고 여진족이 세운, 그러니까 만주족이 세운, 청도 그렇고 사실 대제국을 건설을 했고 또 우리 한반도와의 역사적인 관련성이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전에 다른 교수님들을 통해서 주로 이제 조선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후금과 조선의 관계, 그러니까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쪽에 좀 초점이 있었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한반도를 침공했던 그 오랑캐 여진족, 나중에는 만주라고 자신들의 종명을 바꿨던 그 여진족의 역사, 그들이 어떻게 작은 부락 부족에서 국가를 형성하고 이후에는 청이라는 나라를 또 세워서 중국을 지배하고 영역적으로 얼마나 팽창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 초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이신 구른이라는 건 금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이신이 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금의 왕조, 그 이전에 있었던 금 왕조가 있었고 사실 누르하치가 세운 금은 후금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뒤 후자를 써서. 그래서 앞서 있었던 금 왕조와 이제 구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누르하치가 진짜 애초에 나라를 세웠을 때 후금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뭐 그럴 리는 없지 않을까? 자기네 나라를 세우면서 뒤후자를 쓰지는 거의 않는단 말이에요. 큰 대자를 쓰긴 못 쓴다고 해도. 그래서 애초에 후금이 아니고 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원래부터 뒤후자를 써서 그거는 만주어로 아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가 아이신 구른으로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는 금국 아이신 구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도 뭐 강연을 통해서 홍타이지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겠죠. 한문으로는 한문 사료에서는 황태극이라고 쓰는 바로 그 홍타이지가 조선을 침공하기 진짜 불과 몇 달 전에 한 8달 전에 바로 대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요. 국호를 바꾸고 자기가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음력으로는 1636년 4월이 되는 거죠. 그때 국호로 만든 게 바로 대청, 즉 나이칭 구른이었습니다. 여기서 구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의 이 정주 사회, 농경 사회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이든 한국이든요, 나라 아니면 부족의 개념에, 그러니까 그 집합체 중에서 공동체 중에서 가장 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후금에서 대청국 이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으로 만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은 뭐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누르하치하고 홍타이지 이 시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청나라 하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랑캐의 이미지가 일단 강할 것 같기도 하고요. 청나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또 떠오르시나요? 변발,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그 주변 머리는 이렇게 깎고 중심 이렇게 머리만 정수리 부분 머리 남겨서 뒤로 길게 따은 거, 이게 변발이죠. 예. 그래서 청나라 하면 일단 오랑캐, 그리고 좀 괴이한 머리 모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이 청나라를 세웠던 만주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이게 변발이죠. 예. 사실 처음에 만주족들이 산해관, 관문이 굉장히 중요한 만리장성에서도 동쪽 끝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관문이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서 들어와서 이제 중국 베이징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됐을 때 그 초창기에 한인들에게 바로 이 모두 변발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우리한테 복종을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일종의 표식을 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도 예전에 구한말 때 단발령 내렸을 때 나의 머리카락을 자르려면 나의 머리를 잘라라 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듯이 이때도 많은 그 한족 엘리트들, 특히 신사계층,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청의 지배가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서 거의 보편화된 머리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한인이든, 즉 중국에 원래 살고 있었던 한인이든 만주인이든 이제 변발을 다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영화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최종병기활. 제가 이게 이렇게 히트할 줄 모르고, 원래 이거 만주어 막 대사가 나와요. 유승용도 그렇고 지금 8기군으로 분장을 해서 이제 딱 만주 8기군, 그러니까 전투를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당시에 제가 그때 중국에 잠깐 있었습니다. 사유가원에 있었는데, 그 의뢰가 들어왔대요. 저희 선배, 제가 있었던 연구원 쪽으로 그 영화를 만드는데 한국어 대사를 만주어로 좀 이렇게 번역을 해달라. 그래서 네가 좀 하지 않을래? 그래서 저는 막 그 대충 시나리오 봤는데 이게 영화가 된다고? 아니, 자기 여동생 구하러 활 하나 들고 적진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영화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뺐죠, 살짝. 저 너무 바빠요. 저 여기서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선배가 대신 이거를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배우들이 만주어도 막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히트할 줄 알았으면 제가 할 걸,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이게 딱 전형적인 팔기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누르하치가 작은 부족장에서 여진 세계를 딱 통일을 하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막 이제 점점 확대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군정 제도이자 민정까지 다 합치는 바로 팔기 제도가 체계화되거든요. 그래서 그 팔기에 대해서도 살짝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그 중국을 지배하게 될 때 초창기에 산해관을 넘어서 베이징 넘어서 계속 남쪽으로 정복을 하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강렬한 저항이 있었겠죠. 그 저항했던, 보통 이제 강남 지역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만 서울에만 강남, 강북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중요한 여러 강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회하 남쪽의 양자강 유역을 보통 강남 지역이라고 하는데, 특히 그 지역에서 저항이 굉장히 강력했고요. 대표적으로 양주라는 아주 중요한 대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운하가 지나가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여기서 강력한 저항이 있었고, 저항이 강력할수록 이 정복군, 이 만주 군대는 더 무자비하게 좀 진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양주에서 있었던 학살, 이거를 나중에 누군가가 왕수초라는 사람이 양주 11기라는 저서로 남겼습니다. 이거는 그 사파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무자비하게 만주 군대가 중국인들을 이렇게 죽이고 있는 그런 장면들. 당연히 청 내내 이거는 금서였겠죠.
금서였습니다. 출판도 안 되고 읽는 것도 안 됐죠. 이게 완전히 반청 반만주적인 정서를 딱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청 말기에 이제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내우외환의 시기가 되었을 때 다시 이게 또 등장을 하면서 일종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그러한 또 수단으로 이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떠들다 벌써 10분이 돼서 이거 참 2시간 안에 이 많은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청제국은 기존의 많은 개설서나 그냥 그 연구자 일반론적으로는 1644년부터 1911년 혹은 12년까지 존재했다. 이런 식의 관념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이거의 기준은 뭐냐면 중국 지배가 사실은 1644년부터 시작이 됐던 거지, 대청이라는 국호 자체는 바로 홍타이지가 1636년에 계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선입견 아니면 일반적인 견해는 지금 많이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너무 중국 중심적으로 봐왔다는 거죠. 북방민족 왕조의 역사를 너무 중국 한족적인 입장에서 이제 봐왔던 그런 견해들은 지금 많이 수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후금 건국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1616년은 바로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운 해입니다. 그리고 1636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홍타이지가 후금에서 대청으로 국호를 옮긴 거죠. 보통 신해혁명이 일어난 1911년을 청의 멸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황태우의 조서가 내려진 건 그러니까 퇴위 조서죠. 청 황제의 퇴위 조서가 내려진 것은 1912년이기 때문에 사실 공식적으로는 1912년에 막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대청제국 전성기의 영역입니다. 이게 명나라 때고요. 거의 2배 이상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요 빨간 선이 뭐냐면 지금 현대 중국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청대의 영역을 지금 거의 계승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 때 확장해 놓은 바로 이 몽골이나 신강, 티베트, 사실 이 지역은 명나라 때는 지배를 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뭐 사실 동북 지역도 그렇고요. 네, 이 지역을 청대에 확장을 했고 지금의 중국은 거의 외몽골은 지금 떨어져 나가서 독립이 돼서 몽골국이 된 거고요. 이 몽골국을 제외한 내몽골도 지금 내몽골 자치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지금 현대 중국의 영토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이 민족 문제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강역을 이제 확대한 게 청대이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게 이렇게 쫙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전 지구본 같은 그림으로 봤을 때 영역이 어느 정도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누르하치 시대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 일단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주 여진, 뭐 해서 여진, 야인 여진 이러한 명칭들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통합체로 보시면 안 돼요. 건주 여진이라고 불렸던 아주 느슨한 연맹체가 있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부족들, 부락들이 있었다. 그 규모는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뭐 좀 부유하기도 하고 권력도 좀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몇 개 부락이 있는 거고요. 그 부족장들끼리 또 그렇게 서로 싸워요. 자기네들이 패권을 쥐겠다고. 그래서 해서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르하치는 건주 여진에 속해 있는 한 부족의 부족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일단 건주 여진의 수많은 부족들을 하나하나씩 다 통합을 했어. 그런 다음에 해서 여진이라는 건주 여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세를 갖고 있었던 그런 부족 연맹체가 있었고요. 또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해서 여진을 통합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됐을 때는 건주 여진뿐 아니라 해서 여진, 통합적인 여진 세계를 일단 통일을 하는 거고요.
그게 거의 마무리되고 있을 때쯤 후금을 건국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겟은 누구냐? 바로 이제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과의 전면전을 통해서 요동 지역을 넘어서 요서 지역에 있는 주요 도시들을 야금야금 먹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 심양, 여기는 원래 명나라의 군사가 주둔해 있는 거의 방어를 위한 최전선 기지 같은 그런 도시들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션양은 굉장히 큰 도시죠. 이러한 도시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을 해가면서 결국은 명과 전면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그 유명한 사르흐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르흐 전투를 통해서 오히려 누르하치가 굉장히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10만 대군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거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오히려 더 진출할 수 있는, 요동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막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누르하치는 죽고 그의 아들인 홍타이지가 8째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인 홍타이지가 등극을 해서 더욱 국가 체계를 정비를 하고 더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과정. 일단 그 중에서도 이제 누르하치 시대에 대해서 연대별로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거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르하치 만주족의 시조 얘기부터 하자면 지금 오늘 이 시간 다 모자릅니다. 몇 줄을 해도 모자르고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 문헌은 만주실록이라는 문헌이 하나 있어요. 이건 건륭 시기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청태조 누르하치의 사적, 무공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초들을 모아서 재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태조 실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실록에 몇 개의 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타이지 시기에 처음 만들기 시작해서 그리고 순치 시기, 강희 시기 이때마다 이제 재수정을 해서 판본이 있고요. 이게 최종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게 우리 선생님들 조선왕조실록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글만 있지 그림은 없잖아요. 만주실록은 일단 중간중간에 사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만문, 한문, 이게 몽문입니다. 그래서 만, 한, 몽 세 개의 글자체가 이렇게 쭉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장면이 뭐가 나오냐? 장백산이 나옵니다. 장백산. 이거를 만주어로는 골민 샹기안 알린이라고 합니다. 골민은 길다는 뜻이고 샹기안이 희다라는 뜻이에요. 알린이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백산 하면 이거 너무 중국적인 표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을 이렇게 쭉 검색해 보시면 조선에서도 장백산 혹은 백산, 백두산 다양하게 썼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 관련 사파고요. 압록강이 어디에서 이렇게 발원해서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아이후강이 어디에서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장백산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가만 보면 만약에 이제 장백산이면 마치 만주족 시조가 장백산에서 태어났을 것 같잖아요. 백두산에서. 가만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만주족 시조는 부크리 용숀이라는 사람인데 백두산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부크리라는 산에 불훌이라는 연못에 여기가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나게 된 그 장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만주족 시조 설화가 되겠죠. 이 부크리 용쇼는 어떻게 태어났냐? 이거는 우리의 그 선녀와 나무꾼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패턴입니다. 이야기가. 하늘에서 3명의 선녀가 내려왔어요. 천녀인 거죠. 하늘의 신의 이제 딸들. 그래서 이제 보통 목욕을 하러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크리산에 불훌이라는 호수 연못으로 목욕을 하러 내려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글자가 있죠. 이거 마치 얘는 누구야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금 이상하지만 엉굴런, 정굴런, 퍼쿨런이라는 3명 그렇습니다. 이 만주 발음이 그렇고요. 그 중에서도 막내 선녀 이름이 퍼쿨런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욕을 하고 이제 다 끝내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차비를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 막내 손녀의 옷 위에 신령한 까치가, 신이 보낸 까치가 붉은색 열매를 두고 갔습니다.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먹음직스럽고 예뻐서 일단 옷을 입으려면 이 열매를 땅에 놓고 입어야 되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입에 이렇게 물고 옷을 입다 이게 쑥 넘어갔어요. 바로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난생설화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왜 박혁거세니, 그러니까 이게 퉁구스 계통이나 아니면 이쪽 계열의 이런 난생설화적인 요소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얘는 보통 애가 아니잖아요. 하늘의 뜻으로 신령한 까치가 열매를 통해서 천녀한테 태어난 아이라서 태어나자마자 막 걷고 말을 하고 이랬습니다. 엄마가 굉장히 쿨해요. 그래서 얘를 나룻배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얘가 부크리 용손이거든요. 나룻배에 태워서 얘야, 너는 하늘의 뜻으로 태어난 아이니 이렇게 그 혼란스러운 나라를 잘 평화롭게 다스려라, 평정하고 다스려라 이러면서 나룻배에 태워서 그냥 보냅니다. 강에 흘려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얘가 이제 흘러 가다가 일란 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있어요. 바로 흑룡강 성에 일란 할라. 원래 일란 할라는 석삼자의 성씨 성을 씁니다. 새 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부족민들이 서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막 싸우고 있는 그 일란 할라라는 지역으로 흘러가서 얘가 그 부족을 평정하고 군주가 되었다. 뭐 간략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서 결국은 이제 누르하치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보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 계보 중에 누르하치의 6대조로 상정이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몽케 테무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몽케 테무르는 사실 조선 사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심지어 용비 어천가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오도리 부족의 동맹가 천모가 맹가텀을 한글로는 그렇게 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누르하치의 직계 선조인지 진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몽케 테무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 여진 세계에서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조선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이끌고 있는 오도리 부는 굉장히 여러 압박 속에서 계속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하다가 조선에 와서 살았어요. 조선, 지금 함경북도 회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민을 이끌고 거주를 오랫동안 하면서 조선 국왕에게 직첩도 받고 관직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리고 이제 아련도 하고 이러한 관계를 밀접하게 맺었는데, 바로 이제 영락제 이쪽이 이 여진 부족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조선과 명의 긴장 관계가 있었던 거죠. 조선 같은 경우에 이러한 여진 부족들이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너머에 더 난폭하고 막 그 제어할 수 없는 여진 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말을 잘 듣는 여진 부족이 이렇게 변경에 있으면 얘들만 이렇게 잘 회유하면 오히려 방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명나라가 자꾸 자기네 쪽으로 유인하려고 하니 당연히 약간의 신경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선과의 관계 그리고 명과의 관계, 이 중간에서 일종의 경계인으로서 살아갔던 여진 부족들, 그러한 역사를 이 몽케 테무르가 잘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몽케 테무르의 뭐 6대 손으로 일단 이제 상정이 돼 있습니다. 만주실록상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많은 학자들이 직계 후손일 것이다, 누르하치가 몽케 테무르의 직계 후손일 것이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계보, 족보를 조작을 한 거죠. 이러면서 자기네의 정통성을 이렇게 몽케 테무르로부터 이렇게 빌려오는 이러한 작업이 아니었겠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건 이제 명 초기의 문제고요. 그 몬케테무르나 뭐 이쪽은요. 이제 누르하치가 등장할 시점은 명 말기가 됐습니다. 이때 여진 세계에도 굉장히 많은 복잡한 변화가 있었고, 크게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건주 여진이라고 불렸던 세력, 그리고 그거보다 살짝 북쪽에 해서 여진이라고 불렸던 세력, 그리고 흑룡강, 뭐 송화강, 저 편벽한 더 동북 지역에 있는 야인 여진 세력,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야인이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진짜 야만입니다. 이 표현이죠. 명나라가 얘는 뭐 도저히 그 문화적인 수준도 너무 낮고 통제할 수 없고 뭐 그런 여진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만큼 문화적인 발전 단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야인 여진 같은 경우에 워낙 편벽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뭐 조선이나 명나라, 중국과의 관계가 밀접하지도 않았고요. 그만큼 농경이 좀 발달한다던가 뭐 경제가 발달한다던가 정치 체제가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해서여진 같은 경우에는 명과의 관계도 밀접했지만 우리는 몽골족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북쪽에는, 이 동쪽에는 여진족들의 세계가 있지만 그거로부터 서쪽은 다 몽골족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부족하고 여진 부족이 거의 착종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다시 초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몽골족이 싸그리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원은 멸망했지만 그래서 중국은 상실하고 다시 자기네들 고향으로 돌아간 그 이후에 다시 부족 체계로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해서여진 같은 경우에는 몽골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했고요. 또 경제적인 발달이나 국가 체제, 부족의 발달 체제 면에서 굉장히 발달을 했다. 그리고 이제 건주여진,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강력한 부족들이 한 5개, 뭐 해서여진의 4개 부, 뭐 이 정도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해서여진만 해도 다양한 규모의 부족이 70여 개가 넘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그런 체제다. 국가 체제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뭐 단일 민족이나 단일 국가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호나, 혼강, 유역, 뭐 이런, 호나는 요하의 지류이고요. 여기에 혼강은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이거는 저기 압록강의 지류입니다. 그래서 같은 강이 아니에요. 다른 강이에요. 그래서 요 일대, 압록강, 연안, 뭐 요 일대 이제 넓게 분포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누르하치의 시작은 뭐냐면 바로 13유갑기병이라고 부르는 건주여진 통일의 서막이 열리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13유갑기병의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13벌에 남겨진 갑옷, 기병을 데리고 이제 기병했다. 그러니까 병사를 일으켰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명은 간접적으로 여진 부족들, 몽골 부족들을 이렇게 제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일종의 이의제의 정책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어한다, 뭐 이런 거죠. 직접 지배는 아니고요. 근데 당시에 요동 지역을, 그리고 북변에 있는 여러 이민족들을 통제하는 사령관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요동 총병이고요. 바로 그 역할을 30년 동안 했던 사람이 이성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성량에 대해서는 보통 학자들이 원래 조선 출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동 지역으로 넘어와서 중국화된 거죠. 바로 이 이성량 요 집안에서 9명의 유명한 장군이 나왔다. 그래서 이가 구호장, 이런 표현합니다. 호랑이 같은 장군이 나왔다. 누구냐? 이여송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여송, 이여백, 이성량 아들들입니다. 네. 그러면서 거의 요동의 군벌처럼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이성량이, 그러니까 이제 명의 정책이자 이성량의 정책은 뭐냐면, 이제 말 좀 잘 듣겠다, 좀 쓸모 있다 싶은 부족장을 이제 잘 이렇게 키워요. 후원을 해줘요. 그러면서 다른 기타 부족들을 얘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너무 컸어. 좀
말을 안 들어. 이러면 바로 군대 동원해서 진압을 하는 거죠. 즉 당근과 채찍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유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은 호시를 열어주는 겁니다. 무역관계, 교역. 이 사람들은 물자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교류가 중요하고요. 뭐 아니면 조정에 요청을 해서 직첩 같은 걸 내려주고 그 교역의 기회를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걸로 꼬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을 안 듣고 자기들의 어떤 방해를 한다 싶으면 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안 듣는 건주 여진에 속해 있는 어떤 부족장이 있었어요. 아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타이를 진압을 하려고 이성량이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그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타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성체를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엉뚱하게 누르하치의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명나라 군대에 의해서 오살됩니다. 여기서 오살은 원래 죽이려는 타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누르하치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왜 거기에 있었을까? 이것도 의문이잖아요. 만주실록에 의하면 그 아타이한테 이 할아버지가 기호창가인데 자기 손녀를 시집 보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손녀를 구하려고 기호창가가, 그러니까 누르하치 할아버지가 그 성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간 아버지가 하도 안 나오니까 누르하치의 아버지인 탁씨가 아버지를 찾으러 들어갔다가 그 혼란한 와중에 명나라 군대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진첩선이라는 학자는 그럴 리가 없다. 설마 손녀 구하려고 둘이 갔겠냐. 그게 아니고 이 누르하치 이 집안하고 이성량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향도 역할로 갔을 것이다. 즉 아타이 걔를 공격하는데 그 명나라 군대를 이제 길 안내를 해주는 그런 역할로 갔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같은 여진족이라고 해서 의리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다 제각각 계산이 달랐다는 거죠. 입장도 다 다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게 의도되진 않은 거라고 해도 피살 당한 거잖아요. 일단 이성량 군대, 명나라 군대에 의해서 피살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르하치가 바로 항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힘이 없어요. 여기 이 당시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꼭 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성량은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직첩을 누르하치에게 막 올려주고요. 관직 같은 거 수여하고요. 교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해 줍니다. 오히려 누르하치는 그걸 기회로 해서 자기의 기반을 더 닦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명나라의 지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해준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화풀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 화살을 바로 그 이성량을 부추겨서 아타이를 공격하게 만든 자가 있다. 그래서 건주 여진의 또 다른 부족장 니칸 와일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문제다라고 해서 그 사람부터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빌미가 된 거예요. 즉 건주 여진에 속해 있는 강력한 부족장을 그걸 핑계로 해서 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피살 사건을 핑계로 해서 사실은 명인데 옆에 있는 다른 부족을 이제 제압을 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13유갑 기병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소규모의 그 갑병을 데리고 이제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하나하나씩 건주 여진에 속해 있는 여러 부족들을 이제 통합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만주실록에는 바로 그 무공이 계속 나와요. 누르하치가 계속 싸운 얘기.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전투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이제 화살이 그냥 이제 매끈하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미늘같이 이렇게 갈퀴처럼 생긴 끝부분이 갈퀴처럼 생겨서
이렇게 목을 관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빼는데 살점이 막 같이 막 붙어 나왔다, 이런 게 생생히 묘사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치열한 싸움에서 하나하나씩 승전을 해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588년에 건주여진을 통일을 했고요. 그래서 횟수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러면서 건주 부족들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부족이나 부족민들이 다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들, 즉 원래 자기가 속해 있던 부족 외에 다른 다양한 부족민들이 이제 자기네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필요하겠죠. 안 그러면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뭐 언제 분열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조직 체계를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서 나중에 완성이 된 게 바로 팔기 제도입니다. 자, 일단 그 제가 뭐 여러 부족들 얘기를 하고 위치 말씀드렸는데 지도로 보시는 게 제일 확연하게 이제 느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자, 심양, 철령, 무순, 여기는 지금 개원부터 해서요, 광룡굴, 이거는 명나라의 방어 기지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진짜 딱 방어선처럼 이렇게 있어요. 최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어쨌든 교역의 기회를 줘야 얘네들이 약탈도 안 하고 좀 가만히 있을 테니까 호시를 열어준 주요 지역이 뭐 청하, 뭐 무순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는 지켰어야 되는데 점점 건주여진이 커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먹어가기 시작했다. 그 명나라에 대해서는 첫 시작이 바로 이 무순과 청하라는 지역을, 도시를 이제 점령을 해가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조금 나중 얘기고, 일단 여기가 해서여진이 있고요. 여기 조금 북쪽에 있죠. 해서여진에 뭐 70여 개의 여러 부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부족이 울라, 하다, 호이파, 여허입니다. 여허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고요. 한번 보시면 이제 청대에 그 청말에 굉장히 유명한 여자가 있습니다. 청나라를 뭐 망하게 했다, 뭐 이렇게 뭐 몇 대 악녀다, 뭐 이렇게 꼽히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중국 역사상. 혹시 알고 계시나요? 측천무는 당나라 때, 예, 서태후라고 있습니다. 그 서태후가 여허나라시거든요. 요 해서여진은 다 나라시를 써요, 나라시. 원래 시조는 나라시가 아니었는데도 이 사람들 다 이제 이주를 해와서 정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을 이제 세우고. 근데 이상하게 자기네 성씨를 버리고 이쪽으로 오기만 하면 다 나라시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울라나라시, 여허나라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그 서태후가 사실은 이 여허 부족, 시조가 여허 부족이에요. 그래서 청말에 이런 막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야사 비슷하게 서태후가 자기 조상의 복수를 해준 거다. 청나라 망하게 했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허를 멸망시킨 게 누르하치잖아요. 아이신기호로 청에 자기가 여허 나라시로서 복수를 한 거다.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고, 이렇게 하나씩 병합을 해가면서 이들 수장, 일종의 귀족 가문이죠. 이 가문은 청대 내내 그 8대 성씨, 귀족 가문으로서 이제 부귀를 누려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건주여진을 일단 통일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 타깃이 누구냐? 바로 해서여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서여진은 가만히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건주여진을 통일했어요, 누르하치가. 옆에 있었던 해서여진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하찮게 여겼거든요. 건주여진 따위, 뭐 누르하치 걔는 누구야, 뭐 이런 식이었어요. 해서여진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통일했다, 이때부터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서여진, 특히 여허 부족을 중심으로 해서 내몽골에 있는 몽골 부족까지 연합을 해서 총 9개의 부족이 누르하치를 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부 연합군 전투, 사료에서 구부지전 혹은 구국지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때 9개 부족 연합군이 3만 대군을 이제 이끌고 누르하치를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패배했어요. 이게 이제 만주실록에 또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뭐 해서 여지는 그렇다 쳐도 여기 코르친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내몽골 부족 중에 하나고요. 이 코르친 부족의 밍한 타이즈라는 사람이 이때 참전을 했는데 아주 저기 패퇴한 다음에 처절하게 도주하는 모습이 딱 나옵니다. 막 그 바쁘게 막 도주를 이제 패배를 하고 급하게 막 도주를 하다가 진흙탕에 빠졌어요. 이제 옴짝달싹 못해. 말도 같이 빠진 거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기마니까.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옷을 다 벗고 겨우겨우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르하치 세력은 사실 미약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대형 전투에서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이제 맞서서 이제 승리를 한 거죠. 오히려 누르하치 세력이 더 공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아까 코르친 부족 말씀드렸잖아요. 밍한 타이지. 그 사람이 먼저 통교하자라고 사신을 보내고요. 딸을 시집 보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혼인 관계가 이제 처음으로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몽골과의 혼인 관계는 청대 내내 유지가 됩니다. 몽골 부족과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부족이 코르친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순치제, 강희제 아실 거예요. 그때가 순치제의 친어머니, 그러니까 생모이면서 자기 손자 때까지 그 뒤에서 후원자 역할을 했던 효장 황태우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코르친 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요 황후들, 코르친 부족을 위시한 다른 내몽골 부족과 이 청황실이 굉장히 밀접한 통원 관계를 이후에 맺게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제 몽골 부족 중에 하나인 네칼카 5개의 유목 집단으로 되어 있는 이런 칼카부도 이제 통교를 하자 우호적인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오히려 구부지전이었다 이거죠.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삼게 된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이 과정에 조선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조선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 여진 세계하고는 범월 문제가 있어요. 즉 경계를 넘어서 인삼을 몰래 채집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조선 사람이 여진 경내로 가서 불법 채삼하는 사람도 있고 여진인들이 조선 쪽으로 와서 불법 채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유혈 사태로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누르하치하고 이제 접촉을 하게 됩니다. 누르하치가 서신을 보냈거든요. 이대로 있을 것이냐, 막 항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진 부족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넘어갔다가. 그래서 이때 좀 네가 이제 사람을 하나 보내서 건주 여진의 동태를 좀 살펴봐야겠다 해서 보내진 사람이 신충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신충일이 그래서 갔다 왔으면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게 조선왕조 실록에 실려 있고요. 총 94개 조의 문견 사항인데 굉장히 세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해외 학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완전 초창기거든요. 후금 세우기도 전에 초창기에 그 건주여진 누르하치의 상황을 굉장히 세밀하게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누르하치가 성체를 세운 데가 포알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만주어인데 옛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냥 옛 언덕. 네. 그리고 여기에 도착해서 이제 나중에 1월에 귀국을 하는데 이게 159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96년에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건주 기정독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그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거기에도 실려 있고 그렇지만 거긴 그림은 없죠. 신충일이 자세하게 일종의 갔던 여정 지도 그리고 누르하치의 집 구조 뭐 이렇게 성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림도 그렸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 이인영이라는 학자가 이때는 일제 강점기 시기이죠. 이 학자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신충일의 후손이
그 보고문 초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엔 그림도 다 실려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발굴을 해서 논문을 또 1930년대에 썼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흥미로운 문献사항이 있고요. 뭐 용모부터 해서 내성, 외성, 구조, 그리고 당시에 누르하치의 동생 슈루가치가 있습니다. 거의 양두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 약간 모종의 질시, 그러니까 틈이 보였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조선 사신단이 왔으니까 이제 막 극진히 대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선물도 이 사람들이 또 갖고 갔겠죠. 근데 슈루가치가 조용히 만나요. 이 사절단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다음부터 여기를 방문할 때에는 형하고 나한테 주는 선물에 차별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내 건 적게 갖고 왔다. 이거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 굉장히 누르하치는 형이고 일단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자이긴 하지만 일단은 동생의 권력도 지금 강한 상황입니다. 일종의 양두 체제인데 이것이 오래 갈 리가 없잖아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없듯이 결국은 슈루가치 숙청당합니다. 이제 권력 내부의 권력 투쟁도 사실 있는 거죠. 자, 뭐 되게 다양하고요. 여기서 신충일이 또 뭘 얘기를 하냐면 한 100여 명의 무리들이 기병이 이제 뭐 어디를 수비한다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데 깃발을 들고 있더라. 그래서 노란색, 뭐 검은색, 붉은색, 청색, 그리고 흑색기 이렇게 5개 깃발을 들고 이제 가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중에 팔기 할 때 기가 깃발이거든요. 팔기는 뭐냐면 그 각각의 군정 단위를 깃발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팔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정 단위 크게 8개고요. 황색기, 백색기, 붉은색기, 남색기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테두리를 둘러서 8개 기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충일이 벌써 이때 어떤 깃발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서서히 그 체계의 조짐, 뭐 징조가 있지 않았겠냐, 기원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누르하치의 집의 약도 일종의 그런 거고요. 이건 누르하치 쪽이고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남면하는 형태죠. 슈루가치는 요 맞은편 남쪽에서 북면하는 형태로 이제 자기의 집 구조가 있다. 이건 슈루가치 집이다. 이렇게 이제 약도 그림하고 이제 설명 같은 거를 쫙 이렇게 신충일이 아주 상세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건주여진 통일했고요. 그리고 구부연합군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해서여진을 통합을 해 나갑니다. 그게 점진적으로 1599년부터 해서요. 완전히 여허까지 병합을 한 것이 1619년입니다. 이 1619년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 사루후 전투가 바로 이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사루후 전투 이제 명이 이 누르하치를 제압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제 동원을 한 거고요. 여기에 조선 군대가 동원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강옥립이 여기 도원수 강옥립을 비롯한 조선 군대가 여기 이제 투입이 됐고요. 사실은 여허도 여기에 동원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사루후 전투에서 오히려 또 누르하치가 이겼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여허를 병합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1619년까지 해서 여진까지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진 세계가 통합이 됐어요. 누르하치에 의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 1616년에 후금을 건설을 했던 거죠.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명은 누르하치를 왜 쳤냐? 처음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꼭 참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여진 수장들을 이렇게 쫙쫙 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명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명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7대 한을 선포했다. 일종의 경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나라 이걸 잘못했고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명나라를 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를 만주어로는 나단이
이라는 거고, 안바가 크다는 뜻입니다. 코로가 원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단, 안바, 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체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기호창가 그리고 아버지 탁시가 명의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명이 자꾸 여호를 도와서 자기네들을 압박한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명나라가 원래 몽골 부족이 우리한테 주기로 한 여인을 명이 개입해서 여호 부족한테 줬다. 뭐 이런 식의 문제들. 그래서 하나하나 열거를 합니다. 홍타이지도 항상 이런 식이야. 뭐 누구를 숙청하거나 누구를 뭐 어디를 치거나 이럴 때 항상 그 이유를 대요. 상세하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무순과 청하를 공략을 해서 점령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명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대군을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명은 이제 조선과 여허연합군까지 해서 약 10만을 동원합니다. 여기에 조선 군대가 1만 3천이 동원이 됐어요. 후금의 당시 병력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3, 4만입니다. 최대로 잡아도 이 정도입니다. 인구가 당시에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 인구 중에서도 병사로 차출할 수 있는 숫자까지 하면 사실은 되게 적은 병력이죠. 그러면 선생님들 같으면 내 병력이 이렇게 작아요. 근데 거의 3배가 넘지 않습니까? 3배 정도 되는 군대를 대항하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일단 기습 공격, 게릴라전, 그리고 첩보가 중요하죠. 정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정탐병을 보내요. 첩보 오는 대로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습 작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각계격파입니다. 각계격파. 왜냐하면 이쪽이 명나라 군대는 길을 나눠서 포위 공격하는 작전을 썼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원래는 신충일에 갔을 때는 포알라였잖아요. 그 옆으로 자기 성체를 옮겼어요. 그게 어디냐? 허투알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허투알라. 허투알라라고 있죠. 허투는 가로 횡자, 알라는 언덕. 그래서 이거는 한자로 하면 횡강, 언덕 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강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뭐 가로질러 있는 언덕 뭐 이런 뜻이죠. 바로 이제 포알라 옆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목적지로 해서 4개의 길로 포위 공격하는 작전을 썼다 이거죠. 명나라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로군이 여기가 이제 주군입니다. 예, 이제 주요 작전의 이제 주요이고 좌익 중로군이라고 하는데 무순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무순에서 출발해서 사실은 허투알라 쪽으로 가는 요 도정. 이거는 두송이라는 장군이 이제 지휘를 하게 돼 있고요. 약 3만 정도 병사 동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북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원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뭐 개원로군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이끌고 있는 건 마림이라는 장수입니다. 약 2만 정도. 바로 여호 병력이 여기 마림 부대에 투입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남로군을 보시죠. 남로군은 여기에 청하라는 데에서 여기 남로군입니다. 이걸 이끈 게 누구냐? 그 유명한 이여백, 이성량의 아들이자 조선에 파병했었 나왔던 임진왜란 시기에 그 이여백인 거고요. 자, 이때 2만 5천을 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선 군대가 투입이 됐던 게 동로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관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관전. 그래서 관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허투알라로 오기로 돼 있는, 이걸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유정이라는 총병관이고요. 조선 군대는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만 6천 정도, 다 합치면 약 10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만 대군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총사령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양호도 저기 임진왜란 조선에 파병됐던 명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대체로 지금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재란 때 조선에 파병했던 명장수들이 대거 투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 요동이라는 지역이 조선하고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쪽 지역에 대한 좀 전투 경험이 있었던 그런 사령관들을 위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양호라는 사람이 여기 심양에서 총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갔는데 문제는 서로 손발이 안 맞았다는 거. 특히 이제 두송 같은 경우에는 백전노장이에요. 몽골군 막 저기 가서
저기 물리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자부심이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마림은 좀 문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문인 체질이에요. 시를 좋아하고 두송이 엄청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사실 손발이 좀 안 맞는, 혹은 자기가 먼저 공격해서 공을 세워야겠다라는 공명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은 두송 군대가 먼저 이제 진격을 했고요. 그리고 뭐 주요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건 한꺼번에 딱 손발이 맞아서 포위 공격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명나라 입장에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먼저 공격하고 나중에 오고 이런 식으로 되면 누르하치 입장에서는 각계 격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일단 주력 군대부터 쫙 몰살됐다. 두송도 막 죽고 이래서 마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못 내려와요. 예. 그리고 이제 주요 격전지에서 싸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는 이 전세가, 이 시세의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세가 이제 예전 못한 거죠. 원래 계획대로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각계 격파되어서 결국은 굉장히 명나라, 뭐 조선군대도 마찬가지고요. 출혈이 심하게 된, 아주 대패를 하게 된 그런 결과로 귀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명나라 대군까지도 이제 물리쳤고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이후에 쭉쭉쭉 전쟁을 해서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마지막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패배한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성이 있어요. 영원성만 넘으면 바로 산해관 해갖고 이제 동쪽변으로 해서 북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영원성을 공격하다가 거기에 유명한 명나라에서 사용한 화폭, 대포를 쐈어요. 홍의포에 결국은 무너졌다. 그러니까 공격하다가 실패했다. 그로부터 한 8개월 후에 누르하치는 죽습니다. 그래서 1626년에 생을 마감을 하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누르하치가 어떻게 그 작은 불악의 부족장에서 나라를 세우고 명예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지난한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어떻게 성공했을까? 일단 뭐 뛰어났겠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군인이기도 하지만 장사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르하치가 원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친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탁씨가 다른 부인을 얻었죠. 근데 이 계모가 누르하치를 굉장히 이제 싫어했어요. 그래서 분가할 때 보통 이 여진족들 어느 정도 재산을 주지 않습니까? 탁씨 아버지 부족장이면 그래도 가축 뭐 수십 마리는 줄 수 있는데 그냥 거의 그냥 내쫓았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누르하치는 그냥 자기가 생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뛰어난 장사수완 이런 것들을 또 발휘합니다. 그래서 인삼, 벌꿀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초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교역을 하기 시작했죠. 만주실록 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삼을 이렇게 가공하는 방법을 누르하치가 이제 고안을 했다 이거예요. 쪄서 말리는 거. 그래서 인삼을 이제 캐다가 명나라에 주로 팔았는데 자꾸 명나라 변경에서 이 인삼 가격을 낮추려고 일부러 지체시키는 거예요. 안 사, 계속 안 사. 근데 인삼에 수분이 많잖아요. 계속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헐값에 나중에는 팔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누르하치가 머리를 쓴 거죠. 이거를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쪄서 말리는 방법을 해서 이제 돈을 또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무장된 무장 집단이기도 하면서 심지어 무장 상인 집단이라고도 어떤 학자는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뛰어난 부분도 있고, 일단은 국제 정세에도 또 많이 얘기를 하죠. 당시에 이제 임진왜란을 통해서 명이 굉장히 쇠약해진, 그리고 이제 그 조정 내부의 여러 정치적인 문제로 많이 이제 쇠락해졌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몽골 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런 우호 관계도 있었지만 물론 싸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공고하게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사실 이거를 잘 해낸 건 홍타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팔기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기제를 통해서 후금 그 청은 거의 완벽한 병영 국가가 되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팔기제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만주족, 그러니까 이 후금 정권 안에 있는 모든 여진인들은 이 팔기라는 체제 안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제 가족은 물론이고요, 노예까지, 노비들까지도. 그래서 이거는 심지어 생산 단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배 단위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얘기는 뭐냐, 일정 정도 세금을 내고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 세금 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꼭 전리품을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약탈을 했거나 전쟁을 통해서 얻는 사람과 가축, 뭐 재화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전투에 참여한 모든 이 팔기군에게 이제 쫙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배 경제 단위이기도 하고요. 민정 행정 단위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군사 조직이기도 한 그러한 체제가 만들어진 게 바로 팔기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의 근간 팔기인 거죠. 아이고, 시간이 벌써. 그러면 잠시 쉬어야.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떠들다가. 그럼 잠시 쉬었다 다시 속개하겠습니다.